사이넥스 2023년 신년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이넥스 대표 김영입니다. 사이넥스가 올해로 21년 차가 됩니다. 2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와 격려가 없었더라면 사이넥스가 이 자리에 오늘까지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그 구성원이 약 2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성원을 대신해서 아주 귀여운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 기쁨이가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내내 건강하시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사이넥스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울 때는 좀 힘이 되어드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희 신년 브리핑이 올해로 딱 10년 됩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의 저희가 고객을 모시고 그 해에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 그런 변화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아주 조촐한 자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 150여 분 되는 저희 구성원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 다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10년 사이에 10분에서 시작했던 게 한 150분 정도 됐으니까 15배 정도의 저희 사이넥스를 성원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가 그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제로 좀 삼으면 좋을까?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오래오래 생각해 봤어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되는 거. 걱정되는 거는 아마 저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각 나라의 정부들이 긴축 재정을 하고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도 이제 그런 그 전반적인 경제에 좀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기기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의료 또는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다른 나라의 그 기대감 또는 신뢰감이 많이 올라간 걸 느낍니다. 전에는 없었던 외국 그 바이어로부터 한국에 이런 의료기기가 없냐라는 질문을 저는 아주 요즘에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가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저희 외국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하면서 신발끈을 좀 동여매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선망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또 유럽 시장을 가기 위한 준비를 다 하면 또 동남아시아나 또 중동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서도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기초를 좀 다지면서 그러면서도 좀 실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할 거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이라는 게 부담스럽고 또 판매가 보장되지 않는데 또 허가 프로세스를 한다는 것이 늘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망설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알고 시작하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멀리 와주신 연자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Meredith, would you mind standing up? Okay. 네. 메르디스 밴더빌트이시고요. 저희와 한 10년 가량 같이 쭉 파트너로 일해온 미국의 컨설팅 회사의 그 컨설팅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Empirical Technology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메르디스는 그 미국 규제학회 랩스에서 인증한 규제 전문가이시고 또 미국 품질학회에서 인증된 품질 심사원이십니다. 의공학을 전공하셨고 또 기업가 정신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학하면서 곧 변호사가 되실 예정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변호사가 되셔도 우리한테는 절대로 피를 올리시면 안 된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간 저희하고 같이 일하면서 또 그 250건 이상의 그 FDA 관련된 각종 신청서를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를 시키셨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관련된 그런 신청서를 따내는 좋은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저희하고 좀 공유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특히 강연에서는 미국 의료기 신속 승인 절차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고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실용적인 팁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다른 연자분은 셔넌 스타더드. 셔넌은 프로메디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CRO 대표이시면서 CEO이십니다. 이 프로메디카 인터내셔널은 전주기 임상연구 CRO이고요. 25년의 임상시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또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시험 경력이 있으시고 이제 진료 분야로 말하면 안과나 심혈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전 진료과에 거쳐서 다양한 임상시험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프로메디카가 셔넌한테 첫 번째 직장이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신입사원, 그것도 그 전에 인턴으로 입사하셔가지고 처음에 어카운팅 업무를 하시다가 CRA, PM, 또 데이터 매니지먼트,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임상시험 전 분야의 실무적인 경력을 쌓으시면서 이제는 프로메디카라고 하는 회사를 사셔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의 강연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실시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그런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연자는 저희 그 신동환 이사입니다. 사이넥스 의료기기 제조허가부 총괄 임원이시고 오늘 강연에서는 CMDR 적합을 위한 임상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이사입니다. 사이넥스에서 임상개발부, 의료기 임상개발부를 총괄하고 계시고 오늘 강연에서는 FDA 시판 승인을 위해서 임상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부장입니다. 이혜정 부장은 사이넥스 의료기 제조 허가부에서 부서를 총괄하고 있고요. 오늘은 최근에 FDA가 발표한 사용자 적합성에 대한 그 가이던스 다큐멘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자분들께서 많은 내용을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시간 반 요 정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좀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의료기기 시장이 어떤 키워드가 주목을 받게 될까? 그래서 키워드로 미리 보는 의료기기 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좀 나눠봤는데요. 국내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지만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업사이드, 하나는 다운사이드. 업사이드는 의료기기 산업에 도움이 될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다운사이드는 의료기기 회사가 좀 어렵게 살아내야 할 환경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업사이드는 디지털 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그 법률안이 제정 발의가 됐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이 법안의 목적은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좀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게 큰 목표로 되어 있고, 그동안 한국에서 이 디지털 헬스가 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점을 정리하고자 이런 법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기기나 약사법이나 의료법이나 또는 생명윤리에 관한 법이나 관련된 여러 법들이 얽혀 있는 거를 이 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든가 또는 첨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디지털 헬스 산업화에 기폭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발의만 된 상태이지만 이 법안이 어떻게 심의되고 처리되는지 저희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운사이드인데요. 이게 그 비급여의 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급여 수준의 관리를 아주 낮은 수준에서 세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비급여 관리는 이제 2020년 말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 비급여 재료에 대해서 가격을 공개하라던가 뭐 표준적인 코드를 만들겠다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의료기기의 비급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과 올해 사이에 이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이제 보장성 강화인데,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막 살펴보니까 비급여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아무리 정부가 급여를 늘려도 그 속도 대비 비급여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 이제 비급여를 하려면 사전 설명을 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비급여를 다 보고하게 할 거고, 또 병행 진료를 어떻게 할 건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고, 또 비급여에 대한 재평가도 할 거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의료기기가 비급여 영역에서 이제 사용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재료 그 영역에서는 그래도 비급여가 약간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변화가 올해를 지나면서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는 좀 주목해서 봐도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기회와 또 위협의 요인을 중요한 것은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해외에서는요, 해외에서 주목받는 의료기기 트렌드는 뭘까? 이걸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신기하게도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이 의료기기가 올해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10개 의료기기를 선정했는데, 여러 기관에 선정한 게 마치 사전에 맞춘 것처럼 똑같이 10개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선정한 거를 인용해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정도로.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이 상당히 글로벌 수준에서 앞서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3D 프린팅 다 아시죠?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시술기구, 또 보조기 뭐 이런 것들을 환자 맞춤형으로 하는 3D 프린팅 기술이 한국에는 뭐 이미 너무 알려져서, 그리고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서 전혀 놀랍지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5G 테크놀로지를 선정을 했어요. 두 번째로 5G 테크놀로지가 과연 의료기기에서 무슨 상관이 있지? 저희는 그냥 전화 통화를 빨리 하는 걸로 생각하고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빨리 보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5G 기술이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현실이 아닌 현실에 5G 테크놀로지가 의료에 접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실시간으로 수술하는데,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보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인이 공간을 초월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올해 굉장히 주목받을 기술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저희 너무 많이 알죠. 인공지능이 우리한테는 너무 일상화되어서 사실 새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용량 데이터를 다 처리해서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걸 통해서 원격 진료를 한다던가 질병 상태를 분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가까이 와 있고, 이제 곧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고 있느냐, 실용화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화의 문제로 우리한테는 현재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이버 보안, 당연히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통신이 접목되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의약품인데요. 체외 진단 기술이나 PCR 또는 DNA 제조학 기술 같은 것들이 우리 대학 연구소에 이미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많은 결과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형 기술, immersive technology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한테 조금 아직은 우리한테 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서 신체 내부의 장기를 증강현실이나 또는 혼합현실이나 또는 가상현실로 보면서 의료인이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내시경 끝에 카메라를 달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의료인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상으로 이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영상화해서 수술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념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사물 인터넷. 저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의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이 올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연결된 모든 의료기기를 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이 의료기기 간에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환자의 진료에 적용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의료 로봇,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죠. 의료 로봇 수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너무 보편화되어 가지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의료기기, 복강경이나 로봇이나 내시경 같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 끝에 소형 센서를 부착해서
외과 의사에게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고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혈압, 심전도, 무슨 스트레스, 수면 무호흡증, 당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10대 의료기기 트렌드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해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또는 앞으로 조금 더 잘하면 선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연구되고 실용화되는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올해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주목하게 될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의료 시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얼마나 큰지는 잘 감이 없습니다. 워낙 주도 많고 주 하나가 한국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냥 의료 시장이 크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23년에 미국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 수가 933개, 또 어떤 다른 데를 보니까 1000개가 약간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0개 내외의 의료기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올해 약 200조 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 시장의 크기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약 20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작년에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약 10조 정도 이제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7년까지 약 5% 정도의 연평균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좋아서 저희가 늘 선망하는 시장이지만 아직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시장인데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그 시판전 승인에는 여러 가지 그 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판전 신고라고 해서 510K라고 부르죠.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또 더 많은 의료기기들이 510 신고에서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의료기는 PMA 또는 시판 전 허가라고 해서 PMA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타고, 또 새로운 의료기 중에서도 안전성이 조금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큰 위험성이 없는 거는 드노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희소의료기기 절차가 있고, 주문 제작형 의료기기라고 하는 절차가 있고, 또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고, 의료기기 개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PDP라고 하는 거를 FDA와 사전 어그리먼트를 하고 개발 중간중간에 단계별 승인을 거쳐서 허가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절차이긴 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좀 속속들이 많이 알아두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좀 더 그 간편한 지름길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미국 의료기기 그 여러 가지 시판 절차 중에서도 특히 이제 혁신의료기기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한 의료기기 지정,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좀 알아봐서 좀 더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제적인 요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그런 좀 요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MDR은 지금 의료기기 회사들 모든 회사들한테 고민일 텐데요. 궁금한 게 MDR 시행이 지금 늦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늦어질까?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특히 어려운 것이 임상평가 보고서 CER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전문성도 필요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갈지 다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미국과 유럽이 공통으로 사용자 적합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또 같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프로그램을 좀 마치고 나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3시간 반 정도면 조금 긴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한꺼번에 그 일타 강사로부터 쪽집게 과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우리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로 메리디스를 저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